사단법인 미래교육 환경 학회장이시자 공주대학교 최병관 교수님께서 자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최병관 자장님께서 종합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를 받은 공주대학교 건축학부에 있는 최병관입니다. 지금 앞서서 기조강연과 그다음에 두 개의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전문가 토론 시간에 종합 토론 시간에 5분을 모셔서 각각에 대한 학교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우리 학교 시설 복합화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실천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해서 이제 저희가 2007년도에 학교 설립에 관련돼서 학교 복합화 부분들이 이제 추가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안민석 의원님들이 한 2년 동안 노력하셔가지고 사실은 그 몇 줄 이제 사실 넣은 게 우리 학교 복합화의 이제 시초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에 학교 복합화 시설 운영 관리에 관련된 법들이 다시 생기고 그다음에 전문기관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제 전문기관으로 지정 고시되면서 조금 더 한 단계 도약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종합토론회가 사실은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이라고 그럴까요? 뭐 전략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우선 교육부 교육시설과 과장님이신 우리 정영린 과장님께서 교육부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 학교 시설 복합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 교육시설과장 정영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복합화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우리 복합화의 국회에 저작권을 갖고 계시는 안민석 의원님 계시고 또 우리 바톤을 이어서 김병욱 의원님께서 이렇게 또 이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사실 행정적으로 복합화의 원년이라 할 수 있는 2000년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복합화 담당 사무관을 했었습니다. 이제 옆에 계시는 우리 기조강연해 주신 이재림 교수님께서 금호초등학교를 맡아 추진하신 담당 사무관이셨고, 같은 해에 바로 승진하셔가지고 저희 직속 상관인 과장님이 되셨는데 제가 과장님께서 사무관 때 초안을 잡고 계셨던 학교에서 복합화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때 이후에 지금 이제 국회에서 정말 특별법으로서 이렇게 제정된 거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귀한 법령인데, 이 법령이 작년도에 재개정이 돼서 우리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의 이 법적으로는 현재가 원년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점에 이 부족한 제가 또 교육부의 담당 과장으로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게 참 이게 팔자소관인지 상당한 또 이 격세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좀 아까 우리 이재림 교수님 발표하신 안남 고등학교 사례를 보면서 2003년에 됐었는데, 2000년도에 제가 담당 사무관으로서 일기 필마로 서초구청을 갔었습니다. 복합화 때문에. 갔더니 구청장께서 담당 실국장들을 다 모아놓고 환영을 하셨어요. 구청장께서. 그러면서 이 교육청에서 홀로 온 이 부족한 사무관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면서 정말 엄청나게 환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해 겨울에 서초구의 초등학교를 가서 정말 퇴짜를 맞았습니다. 아주 교장 선생님께서 차 한 잔도 안 주고 추운 겨울날 저를 쫓아내셨는데, 그 이후에 추진된 게 서초구에서 안남 고등학교 사례예요. 그 이후로 지금
아까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 200개에 달하는 학교들 복합화 사례가 추진이 됐지만은 세월이 2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 전체 학교 12,000개 교에 비하면은 약 1.4%, 3%, 4%, 이 2%도 못 되는 학교에서 이 귀한 사례가 머물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그 담당을 했던, 그리고 담당을 하고 있는 이 공무원으로서 참 안타까운 그 심정입니다. 다만 어쨌든지 우리 국회에서 귀한 법령을 만들어 주셔서 지금 교장 선생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제일 그 어려워하는 그 관리 운영 그 책임에 관한 부분, 그리고 사업 추진의 주도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그리고 그 소유권은 누가 가질 것인지에 대한 가르마가 지금 법적으로 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또 그 시행령이 제정돼서 시행되면서 지금 한국교육개발원이 전문기관으로서 이렇게 지정이 되고 조그만 예산이지만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데, 정규 예산으로서 또 이제 저희 국가적으로 지금 국비를 신청해서 내년도 반영을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그 우리 이재린 교수님 발표 중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와 관련돼서,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아까 김병우 의원님께서도 823교 중에 그린 스마트 중에서 10개교, 우리 이재린 교수님 말씀하신 484개교 중에 하나도 없었다. 이거는 사실 그 집행 과정에서의 어떤 그 미스매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이제 당시에 제가 이제 교육부에서 기획을 했었는데, 기획재정부가 이 사업 규모를 이제 당초에 45조 원에서 18.5조 원 규모로 픽스를 하게 되면서 협의 과정에서 이 동단위의 그 사업 규모를 가지고 2,835동에 18.5조 원 예산을 책정했던 것인데, 그거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 사이즈를 정하기 위한 것이고, 교육청 단위에서 현장에서 동별로만 사업을 해라, 40년 이상만 사업을 해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50년짜리 건물 바로 옆에 35년짜리 건물이 있고 또 20년짜리 건물이 기능적으로 불합치를 보이고 있으면은 전체적인 학교에 대해서 리뉴얼을 하는 어떤 학교 재생의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인데, 또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우리가 추진코자 하는 각종 문화, 체육, 복지 시설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우리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부분들은 국회에서도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 그 행정부 내에서도 좀 보정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업의 과정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냥 지자체의 사업, 그리고 그냥 그 교육청의 자체 교부금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과정이 좀 단순할 것인데, 좀 복잡하고 협의 기간도 좀 길어지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들을 좀 단축하고 과정들을 도울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했는데, 다행히 지금 한국교육개발원이 이제 지정이 됐으니까 많은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이 기관만으로 이 전국의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에서도 전문가들이 이 사업에 대한 코디네이터로 이렇게 좀 길러져서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정 인센티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관련 부처별로 지금 다양한 국고보조 형태로 그 문화체육 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고, 정액 또는 이제 정률로서 보조되고 있는데, 이 예산에 더해서 교육부나 우리 교육청에서도 국고 일반회계 또는 교부금으로서 예산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볼 계획입니다.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또 도움을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사업 추진 절차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말씀드린 각종 그 문화체육 복지 시설에 대한
그 관련 부처의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단 기초지자체로부터 광역지자체 그리고 정부 부처로 이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균투개개 사업 또는 각종 이제 기금 지원 사업으로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되기 이전에 우리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사회관계 장관에 의해서 한번 걸러주든지 어쨌든지 이 복합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걸러주고 사업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를 위해서 법제화가 필요하면은 그것도 또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많은 효용을 기대하고 있고 또 있는 이 사업이 촉발되기 위해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주 20여 년 전에 그런 인식은 이제 법이 제정되고 이 국회에서 이 토론회가 개최되는 이 시점에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들을 바뀌게 하기 위한 홍보나 기타 교육 연수 이런 부분도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일본 사례를 발표해 주신 우리 남지영 박사님도 계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일본에서 배우기만 할 게 아니고 상호 좀 좋은 점들을 교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로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지금 교육위에서 현재 이 계류돼서 검토되고 있는 학교 교육시설 공단의 어떤 설립과 관련된 법안도 조속히 좀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과 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정영림 과장님께서 또 2000년도에 처음으로 또 이렇게 학교 복합화에 관련된 건 또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라도 하여튼 활성화하시는데 좀 많은 이렇게 좀 예,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좀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무영 토론자님께서 또 다른 국회 일정이 있어서 두 번째로 우선 듣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무영 과장님 발표해 주시고. 예. 예, 저는 경상북도 교육청 시설과장 이무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또 안민석 의원님하고 또 우리 경북 출신이신 포항 남구 울릉 독도를 하시는 김병욱 의원님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설 복합화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분들한테 공무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고 깊이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교육부에서 이제 학교시설 복합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시는 또 정영림 과장님 굉장히 또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를 위해서 시도교육청 입장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국토 효율성 문제라든지 이용에 대한 차원, 구도심, 시장 등 사람과 자동차, 주차, 문화, 생활체육과 연계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 지역사회 간의 지역공동체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토지 이용 극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봤을 적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과 공유경제의 틀에서 보면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방안이 활성화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과 해소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지역청 입장에서 논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선학교의 특성상 기본적으로는 학교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이 중심으로 이렇게 두고 있는 교육행정기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의 방향성이 조금 다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충실한 학교 교육의 교육장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충실 중점 두고 있는데 미래 사회로 가는 우리 현재 사회에서 지역 공동체하고 학교와 상생의 길 측면에서 학교 시설 복합화는 상호가 아직 복합화는 상호간에 아직 정립이 안 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함께 걸어가야 될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소 방안으로서 또 학교와 소통하면서
학교 내에 도입되는 학교 시설 복합화 시설 중에 일례로 보면 문화적인 도서관 건립이나 뭐 체육관 생존 수용, 도시 밀집 지형의 주차장 문제, 주민생활 편익 시설, 노이자 시설 등 다양한 학교 시설 내 복합화 시설이 연계가 가능한데, 첫 번째 문제는 학교에서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유지관리 주체를 어디 둘 거냐,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행정으로만 이렇게 관리 능력으로 봤을 적에는 좀 역부족인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걱정하는 부분들이 학교 사용자하고 지역 주민과 안전에 대한 습태도 문제가 이게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일례로 뭐 수영장 건립 후에는 미끄럼 사고라든지 수상 사고, 그다음에 수질 오염에 대한 염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주차장 같은 거에서 이렇게 보면 주차 시설의 내부에서 외부인이 출입하는 학생과 교직원, 선량한 주민들 간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하고 주체는 누구로 둘 거냐, 이런 것들이 제일 이제 걱정스러워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이러한 공익적인 부분들을 공유경제적인 측면에서 학교가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갖는 혜택은 위험 리스크에 비해 가지고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혜택이 없는가, 이런 문제점도 하나의 또 관점으로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의 해소로는 관리 주체에 대한 뭐 해당 지자체라든지 우리 도교육청 교육부 단위에서 어떤 관리 주체적인 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어떤 전담 부서가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포항 남구 뭐나 뭐 이런 데 보면 이제 김병우 의원님께서 뭐 연일초, 동해초, 우리 구룡포 초등학교 또 뭐 양학중학교 여러 가지에서 포항 이강덕 시장님하고 이렇게 소통을 원활하게 협의체 구성할 수 있는데 노력해 주신 김병우 의원님을 이 자리에 비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습태들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한국교육개발원이라든지 이게 전문 이제 사업 지원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교육부에서 좀 나서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해소됐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례를 가지고 학교에 접근하고 지역 주민들을 설득한다면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또 설계 개념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하면 기술적인 전문 지원을 한다면 해소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 공익적으로 학교에서 협의체 구성을 나서야 될 시에는 학교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법안이 또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공익적으로 공유경제에서 학교만이 이게 좀 부담스럽게 해준다면 누가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게 스스로 자율적으로 나설 수 있게 법 제한적으로 해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또 이게 초기에 대한 이제 건립에 대한 막대한 예산 문제가 이게 매년 또 이렇게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한 운영비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별도로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생활예술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처 간에 굉장한 이런 협의가 돼서 이런 예산과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법제화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경기도하고 광주, 부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향후에 이제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하는 데는 지방정부 조례 제정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 시도교육청에서 부담을 안 갖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학교시설 복합화 이걸 정착하려면 교육부에서나 이제 큰 틀에서 이게 우리 학교시설 복합화 조직이 이게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었던 부분들은 조직화되지 않았다. 교육부 안에서도 또는 시도교육청 안에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조직을 좀 정례화하고 이렇게 법제화해서 이런 조직들을 좀 구성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하면 이 조직들이 이걸만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린스마트 스쿨에 또 붙여가지고 조직을 가져가게 할 때 이런 데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운영하는 데도 지자체 협의, 학교 간의 이제 협의체 구성,
그다음에 운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재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좀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 복합화 인력 조직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도계획청에서 약간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뭐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경청해서 충분히 또 열심히 지역에서 열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훈, 저기 지역교육청에서 그 겪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안비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을 지금 중간에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학교 복합시설을 하는 이걸 성공하는 데 이제 세 가지 허들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이제 학교에서 부지를 허용해야 되는 그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예산의 문제가 있죠. 세 번째는 운영의 문제가 있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문제가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시에서 이제 하면 되고 해야 됩니다. 이걸 학교나 교육청에서 하라고 그러면은 머리 아파가지고 아주 그냥 머리 쥐나서 아주 미쳐버립니다. 그다음 예산은 정부가 이미 이제 지난 정부부터 이번 정부도 오늘 확인을 했어요. 학교 복합화 시설에 대한 예산을 아낌없이 주려고 하고 이 정책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있으니까 예산의 문제도 이제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운영의 모델은 또 좋은 학교들도 있겠지만은 제 지역구 경기도 오산의 원동초등학교를 가보시면요, 거기 이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뭐 아주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냥 이거는 100마디 말보다 한번 가서 보시면은 아, 이게 복합시설이고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구나 바로 됩니다. 그래서 앉아 계신 분들도 원동초등학교 오시면은 어떤 뭐 제 이름 되면은 직원들이 짜장면 정도도 그냥 공짜로 사주실 겁니다. 예. 자, 근데 가장 큰 높은 허들이 학교 허가를 얻어내는 이 문제입니다. 즉 말하자면 교장 선생님의 인식입니다. 지금 만들어진 200개의 복합시설 그리고 전국의 13,000명의 교장 선생님들 중에서 복합시설을 찬성하고 환영하는 교장 선생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들 자체가 학교 안에 쥐새끼 한 마리 들어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교장 선생님 인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 복합시설을 지을 때 가장 높은 허들이 교장 선생님의 동의를 얻지 못해가지고 못했던 이건데,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허가 권한을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좀 거치말로 표현하면 뺏었어요. 뺏어서 지금은 시도 교육감한테 지금 그렇게 가도록 법에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들은 여기에 대한 인식을 알지 못하시고 본인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아, 이게 법으로 이게 이제 바뀌어져서 교장 선생님 권한에서 교육감 권한으로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 그렇습니까? 그럼 도와야죠 하면서 학부모들 또 앞에 내세워가지고 또 이제 반대를 합니다. 아, 그 참 심리가 묘해요. 뭐 아이들 안전 문제 항상 말씀들 하시는데요. 공사하는데 안전 수칙 지켜야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뭐 반대를 위한 핑계를 대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들의 이 인식의 이 전환을, 이건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시도교육청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이 학교 복합화 이거에 대한 좀 이렇게 우리 교수님이나 교장들 연수해서 이걸 좀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은 진짜 이거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시도교육감한테 허가 권한이 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학교의 학부모들이 말이에요. 아, 왜 이런 것이 있냐고 막 그러면은 이거 교육감도 어렵습니다. 예.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 교장 선생님이 자기들은 뒤로 빠지시고 학부모들을 내세워가지고 반대를 하면요. 이게 좀 머리 아파지 골치 아파지는 그거 안 됩니다, 이게. 예. 그리고 과거에 인조자한운동장처럼 복합시설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그릇된 그런 왜곡된 정보가 먼저 인풋돼 버리면은 죽어도 이거 반대합니다. 이거 죽어 싫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교장 선생님들의 인식의 변화를 위한 교육부의 아주 그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이제 말씀을 제가 이건 꼭 제가 이제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어차피 이제 오늘 장관님 여기 오셨고 뭐 아마도 이제 여기 대해서 아마 복합시설 말로 들어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뭐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정도를 이제 생각하고 가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장관님이 사회부총리로서 학교 시설 복합화 이것을 본인의 재임 중에 하나의 정책 브랜드로 삼을 수 있도록 지금 딱 보니까 정영린, 이난영 두 실무 과장국장님들이 아주 이 분야에 아주 전문가이신데 잘 이렇게 설득을 하셔서 장관의 자신의 정책 브랜드로 삼고, 그래서 사회부총리가 자신과 의지가 있어야지 이게 한 7개 부처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있는 동안에 이것만 내가 족적을 남기겠다 그런 의지 정도가 있어야지 복지부 장관도 괴롭히고 보자고 그러고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뭐 관련 부처 장관들을 모아가지고 부처 장관 회의를 주기적으로 이걸 해야 됩니다. 한 3번 정도만 하면은 이게 다 가늠하고 다 터질 것 같거든요. 이걸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서 이걸 좀 하도록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요. 그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장관님이 이 부분을 잘 좀 할 수 있도록 두 분이 좀 잘 해주시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뭐 염려하듯이 지금 뭐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거를 운영 유지 관리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음터를 운영하고 계신 우리 김웅 센터장님께서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화성시 송린 이음센터 센터장이신 김웅 우리 센터장님께서 한번 사례 겸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받은 송린이음터센터장 김무웅입니다. 국회나 정부가 이렇게 학교 복합화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현장에서 실제 학교 복합화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많은 책임감을 느끼는 자리였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운영하면서 느꼈던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방금 전에 안민석 의원님께서 이제 부지라든가 예산, 운영 이렇게 3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하시면서 운영 부분이 결국에 이제 문제인데 사실 화성시는 부지 예산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음터만큼은.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운영 부분인데 운영도 아까 이제 지자체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당연히 지자체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뭐 시대표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운영을 할 때 어떤 문제점 내지는 그것을 위한 어떤 개선 방안 같은 것들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발제하셨던 우리 이재림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축사에서 우리 김병우 의원님께서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실적이 그렇게 저조하다는 게 저는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장에서 이 복합화 시설의 장점을 실제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과 학생들의 반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학교랑 연계하면서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교장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안전 얘기 하시긴 하시는데 실제 연계가 이루어지면 상당히 만족해 하시기도 하고 되게 적극적인 교장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거기에서 희망을 봅니다.
학교 복합화 시설의 미래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 저희 화성시는 지금 그 이음터가 제가 있는 송린 이음터를 제외한 이음터가 모두 합쳐서 5개가 있고요. 올해 지금 다음 달에 2개가 더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7개인데요. 원래 최초에 그 전전임 시장님께서는 20개까지 하려고 했었는데요. 결국에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못했을, 그 다음 정부 들어서면서 조정이 되면서 이제 지금 7개가 됐고, 지금 정부는 또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7개 중에 6개가 다 동탄 이신도시에 있습니다. 화성시가 상당히 넓은데 서울시의 1.4배의 면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있는 송린 이음터만 유일하게 비동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좀 재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5개 학교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 교육 욕구죠. 주로 학생들의 욕구, 주로 이제 ICT와 관련된 욕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적인 특성, 화성은 공장도 많지만 생태환경적으로 상당히 좋은 그 입지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태환경, 요즘 뭐 기후위기나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교육적인 어떤 필요, 그런 중요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화성 관내에 있는 그 178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되게 이 메이커 스페이스를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교육 연계 프로그램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2016년도에 첫 번째 1호 동탄 중앙이음터가 생기고, 그 이후에 좀 간격이 있다가 19년도부터 차례로 지금 이 7개가 지금 계속 그 오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얼마 안 됐죠, 운영이. 그래서 현장에서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을 하면서 학교하고 연계가 참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제가 좀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제안은 좀 이게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파격적인 제안일 수도 있는데, 지금 학교가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음터에 또 운영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운영하면서 이걸 왜 따로 운영을 할까? 학교 복합화 시설이라면 하나의 단일 그 협의체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공통으로 논의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협의체가 지금 따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앞으로 좀 발전적으로 그 운영협의회를 좀 공통으로 같이 운영을 한다면 내용적으로 상당히 그 실질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 화성시의 이음터의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시민참여, 시민주도입니다. 그리고 학교 복합화에 있어서 저는 핵심적인 그 주체가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사나 저희 이음터 직원들도 학교 복합화 시설의 직원들도 중요한 주체이긴 하지만 저는 그들이 실제 이 학교 복합화 시설의 내용을 채우는 데 있어서 정말 주체로 설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시민 내지는 학생 개인의 참여뿐만 아니라 좀 더 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바로 동아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국엔 마을교육 공동체를 지향하는 이 조직인데, 여기서 단위로 봤을 때는 소그룹 모임, 그 바로 이 동아리 모임이 활성화된다면 내용적으로 이 학교 복합화를 실질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학교와 이음터죠. 저희 학교 복합화 시설이 같이 연계해서 결국에는 마을과 학교를 잇는, 그래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런 연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프로그램 중심의 연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연계의 당위성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와 프로그램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참여하고 교사와 이음터 직원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내용적인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제안은 뭐냐면 연계 범위가 지금 되게 초등학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초등학교 5, 6학년만 돼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런칭을 하면 참여를 안 해요. 저희가 따로 모집을 하면 5, 6학년은 항상 그 마감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결국은 입시 위주의 어떤 교육의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창의지성 교육이나 창조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진짜 얼마 전에 뭐 수학계 노벨상 받았다는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학교 밖 교육 내지는 학교 방과 후 교육이 좀 더 활성화되고, 제도권 교육 이외의 비제도권 교육에서 좀 자유로운 교육,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마련돼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생들은 이런 프로그램,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들이 제한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공동체의 가치가, 저는 이 구성원 전체가 각자 책임과 권한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책임과 권한을 얘기할 때 꼭 우리가 공공영역이나 학교 얘기만 하는데, 사실은 시민, 학생과 주민, 학부모, 주민들의 책임과 권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민들이 뭔가를 얘기를 하면 간섭한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거든요. 본인들이 책임을 다했을 때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된다면, 저는 학교 복합화 시설이 갖고자 하는 그 본연의 어떤 의미를 이 시설을 통해서 잘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산시하고 화성시는 사실은 그 학교시설 복합화에 있어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데,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이게 뭐 남 얘기 같은 이런 상황이 돼버려서, 저희가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이 일을 관여하기 시작해서 이제 화성 동탄 이신도시 전체를 한번 복합화를 이렇게 전체를 한번 조성하고, 그다음에 유지 운영 관리 뭐 조직까지도 한번 제안했던 적이 있어서 지금 뭐 이 분야에서 전혀 지금 문제될 거는 전혀 없다, 사실은 하는 데 있어서는요. 운영하는 것도 어차피 지자체와 연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는 왜 예산을 걱정할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에서 사실은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차원의 공공문화 체육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이게 왜 학교에서 돈을 걱정할까? 그다음에 유지관리 문제도요. 지금 소유권 문제 말씀하셨지만, 그 사실 시가 다 그걸 가지고 운영까지 다 해주고, 학생들은 사실은 거의 그거를 그대로 그냥 이용만 하는 단계까지 갔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화성시 같은 경우는 그 재단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다 하고 거기 돈을 다 대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사실은 거기에서 어떤 거기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근본적으로 만약에 이런 걸 하시려고 그러면 화성시나 여기 오산시의 사례를 한번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음은 우리 도시나 아니면 농촌 재생 관련해서 우리 먼저 김정현 우리 충남대학교 겸임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사회투자지원재단의 이사관입니다. 학교시설 복합화 토론회에 참석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자료나 보고 이해하려고 했었는데, 직접 와서 기조 발표에서부터 두 분 발표 들어보니까 배울 바가 많았었고, 토론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도시재생 그리고 지역재생 분야에 주로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 그 발표 토론을 들으면서 한 가지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지역 활성화에 있어서 학교시설 복합화의 의미가 무엇일까,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일까, 위상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학교시설 복합화의 어떤 의미를 명확하게 해야 지역 전체 활성화에 있어서 다른 사업과의 관계도 명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저는 이제 주로 농촌과 관련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이나 그리고 농촌 활성화 이런 사업들에서도 학교시설 복합화와 같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과소화된 지역에 있어서 기능을 복합화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잘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고, 그것이 초점인 만큼 최근 이제 농식품부가 농촌협약 제도를 도입하면서 20년 농촌공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걸 받아서 5년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장래 인구 변화나 생활권의 변화, 그리고 지역의 생활 서비스에 대한 수요, 이제 구체적으로 IPA 분석까지 이런 분석들을 하는데, 거기서 보면 학교하고 관련된 수요도 상당히 많이 있고 복합을 필요로 하는 수요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 활성화에서 지금까지 학교 시설 복합화는 별도의 사업이라고 생각했고 연계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협의가 잘 안 되니까요. 그랬는데 오늘 그 발표 토론을 들으면서 다른 정책 사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좋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기존의 그 지역 분석이나 수요 파악 이런 자료들을 잘 활용하면 학교 시설 복합화할 때 과대하거나 과소하지 않고 필요한 수요가 뭔지, 그 이용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파악하는 데 도움될 것 같으니까 농촌협약계획과도 잘 연계해서 학교 시설 복합화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학교 시설 복합화는 현재까지는 하나의 학교 부지 안에서 공간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복합화하는 것인데, 도시 재생이나 농촌 활성화를 해보면 거기서도 또 복합화를 하기 때문에 이미 학교 근처에 시설과 공간의 복합화가 이루어졌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학교와 바로 인접할 수도 있고 조금 떨어져 있지만 공간적 연계만 이루어지면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남지현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구 감소 고령화가 계속되어도 생활 거점으로서 잘 활용되게 하려면 다양한 생활 서비스 시설들이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 시설 복합화하면서 나머지 공간이나 프로그램과의 연계 부분도 고려했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관련 계획과의 연계를 하도록 이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에 있어서는 생활 서비스 시설을 잘 복합화한다고 해서 잘 이용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넓은 공간 위에 소규모 인구가 불규칙하게 분산분포하기 때문에 접근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교 시설과 다른 생활 서비스 시설들을 복합해서 클러스터를 이루되, 여기에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 프로그램들을 패키징해서 찾아오기 어려운 곳, 어려운 계층에게 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연계해서 동시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성공하고 있는 농촌 지역의 경우는 이러한 찾아가는 서비스들을 잘 하고 있고요. 반대로 시설 복합을 해서 생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 접근성만 개선해 줄 수 있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는 교통수단을 유연화해서 찾아오기 좋게 만들어드리는 방법인데, 1차적으로는 통학버스를 일반인에게도 통학 외의 시간에 활용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것은 제가 95년도에 농촌경제연구원에 근무하던 시절에 제안을 했었는데, 이것을 커뮤니티가 활용할 수 있으려면 보건법하고 자동차 운송사업법 등을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 자가용을 유상 운송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미 작은 거점을 중심으로 법제화를 해서 운송을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생활 서비스 시설들을 복합화하고 군집을 이뤘을 때 공동으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함께 이용하는 방법도 쓸 수가 있으니까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는 이것도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농촌 지역의 경우
이용 수요도 제대로 확보해서 잘 이용돼야 되겠지만 그 프로그램 운영할 때 상당히 많은 경우 주민들이 역량 강화를 통해서 그 운영 주체가 되는 방법이 중요한데 성공하는 이 그 사업들을 보면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참여하고 역량 강화하고 그리고 시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계획 설계에 참여하고 그리고 시설 전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각 실에 있어서 주체들이 누가 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것들을 함께 진행하게 되면 이 완공이 되고 나서 운영 주체들이 바로 들어가서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좋은 사례들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 청양군 남양면의 경우는 5년 동안 사업을 진행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육 공동체도 잘 형성되었고 시설과 프로그램을 본인들이 잘 운영하고 있고 또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재료까지도 주민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산시 그 송악면에 잘 아실 거예요. 송악동네 사람들의 경우는 폐교가 될 그 위기에 처한 학교들을 이제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육과 돌봄, 경제의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고 이게 선순환 구조를 이루다 보니까 기농기촌인들도 증가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사례들을 이제 농촌 활성화에서도 많이 있으니까 바라기는 학교 시설 복합화에 관련된 관계관이나 연구자들 그리고 농촌 활성화나 도시 재생 관련된 이 분야에 고민하는 분들이 좀 나눔의 기회를 가졌으면 좀 더 돌파구를 찾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지역 프로그램의 그 학교 복합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과 생활 서비스에 대한 거, 운영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것들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지금 이제 4시 40분까지인데 조금 이제 마지막 한 분 토론을 듣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심재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센터장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정책 연구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있는 심재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삶의 질 농업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전문 지원 기관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농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 조사와 정책적인 사업들 그리고 해당하는 정책 시행들에서 를 평가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장기간 오랜 동안 농촌 지역에 대해서 왜 살기 불편해하십니까? 라고 매년 물어보고 있는데 그 중에 1순위, 2순위 항상 따지면은 교육하고 의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가장 사시는 분들이 불만들이 가장 크고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3040 세대에서 가장 불만인 거는 교육 부분이 가장 불만입니다. 더불어서 뭐 문화 여가라든지 복지 부분들도 그 굉장히 수요가 높은 상태이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농촌 지역에서 아이들을 저희들이 이탈 시기들을 계속 연구를 해보면요, 초등학교 때 한번 쭉 도시로 빠져나가고 다시 중학교 올라갈 때 또 쭉 빠져나가고 고등학교 때는 이미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거의 줄어드는 양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기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넘어갈 때 아이들이 쭉 빠져나가는데 이때 아이들만 떠나는 게 아니라 부모들도 같이 떠나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거 학교 문제는 농촌의 생존 문제랑 직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아이들 빠져나오면서 농촌 인구가 갑자기 줄어들니까요. 결국은 그 지방의 인구 감소 시대하고 농촌의 인구 소멸을 좀 막기 위해서 지방의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주민들의 불만과 주민들의 수요를 잘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 핵심이 학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도 이재림 교수님과 같이 이 관련해서 연구도 추진하면서 학교 시설의 복합화의 중요성을 좀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농촌에서의 학교는 이런 의미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나라를 잃는 거랑 똑같습니다. 학교가 없어지면은. 학교 없어지면은 우리 나라 잃은 것 같이 막 자기 자산을 다 내놓으면서 막 학교를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 공동체의 유대가 어우러진 공간적인 어떤 집약체가 학교인데요. 대부분 중요한 결절 지역은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이런 학교에 학교 시설 복합화를 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그 효과를 집약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는 그 이재림 교수께서 제안하신 것 같이 그 농촌 지역 안에서는 학교 시설의 캠퍼스와 초등학교는 중심지의 5, 6학년들을 모아서 핵심적으로 교육의 질을 늘리고 면 지역에서는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주고 남는 공간에 여러 가지 시설들, 주민들의 필요한 시설들을 넣어주는 그런 복합화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육부의 문제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라든지 농식품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그 보건복지부라든지 다양한 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까 안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부총리께서 운영하시는 위원회도 있겠지만은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이 삶의 질 위원회에 모든 부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5개 부처하고 나머지 1000까지의 21개 부처청이 통합되어 있는 이 삶의 질 위원회에서 지금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어디에 살던 최소한의 이 정도 서비스는 누려야 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기능들을 농촌 지역의 학교 시설 복합화로 만들어주고 각 부처들이 연계 협력을 통해 가지고 그 만들어 나간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농식품부에 아까 김정현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농촌 협약 등을 통해서 그 학교 시설과 그 생활 인프라 시설들을 연계하는 사업들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농촌 아주 오지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요, 단순히 수영장 이런 것들보다도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꼭 필요한 시설들, 심지어는 병원이 됐던 이발소가 됐던 미용실이 됐던 이런 것도 같이 복합화를 해주시면은 농촌 주민들은 어차피 거기서 어디든 살든 그 인프라를 누려야 되는데 살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해주시는 것들이 더욱더 복합화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아까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행정하고 지방교육행정하고의 그 간극, 벽을 과감하게 좀 이렇게 조정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이라든지 농촌 지역개발이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계획서를 보면은 교육 부분은 싹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은 도저히 협의가 안 되는 거죠. 그 모든 도시계획이나 농촌계획에. 근데 그 한쪽 파트도 굉장히 크게 교육 부분의 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아까 김정현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버스 노선 등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든지 그런 시설들을 이용할 때 과감히 지원해주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복합화의 가장 큰 사실 걸림돌은 아까 운영 문제, 결국은 인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이거 다 하라고 하면 죽어 선생님들 안 할 겁니다. 왜? 하면서 있기도 싫은데 이 농촌 지역에. 그러려면 결국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내 고장, 내 학교 지키겠다는 의미에서 열심히 활동하실 그 지역 활동가 그룹, 로컬 액션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계속 육성하는 사례들을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 사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창의 단노을마을 같은 경우도 폐교를 활용해서 그 학교시설 복합화를 했고, 심지어는 함양의 서화초 같은 경우는 농촌 유토피아라는 사업을 통해서 주거시설도 같이 넣어주면서 주민들이 학교하고 어울리면서 그 폐교를 막거나, 남해 상주면의 상주초등학교에서는 동고동락 공동체라고 교육 공동체를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면서 그 안에 빵집도 만들어가지고 시설 운영도 하고 학교를 자체적으로 육성하는 사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 시설을 좀 더 다양하게 복합화하고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체계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연구 기관들이 좀 융합해가지고 연구가 될 필요가 먼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만, 건축만, 지역개발만 이렇게 따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요.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정말 지역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학교시설 복합화가 된다면은 결국은 이것들은 지역과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것들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농어촌에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시간이 이제 초과가 돼서 사실은 더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이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생활 편의라든지 생활 서비스를 원스톱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성이라든지 이용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금 신뢰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실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영국 같은 데서는 97년도에 그 어셋 매니지먼트법이 하면서 학교 시설이든 공공시설이든 모든 공공 자원을 갖다가 어떻게 효율화할 거냐 이 부분인데요. 지금 남지현 우리 그 연구원님께서도 발표를 아까 일본 사례를 했는데 공공시설 매니지먼트법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법들이 생기어서 이거에 의해서 모든 공공시설을 그 효율화한다고 그러면 이게 누구 시설도 누가 허락 받는 게 아니라 이건 공공 자원으로 딱 못을 박아서 추진할 수 있는 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두 의원님께서 이거 그 학교 복합화 그 설립에 관련된 이제 법도 제정하셨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이렇게 도약할 수 있게 조금 그런 조항들을 좀 개정을 더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 이게 학교 시설 복합화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토론에 참석해주신 그 정영님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과 그 이하 여러분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참석해주신 안민석 의원과 김병욱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토론은 일단 여기서 제가 애들이 4학년, 3학년 그리고 막내가 이제 우리 나이로 4살인데 만으로 하여튼 3세가 안 됐는데 그 지금 우리나라 이 저출산 문제, 인구 소멸 문제를 저는 앞으로 마침 또 우리 교육부가 사회부총리니까 사회부총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보육과 교육 기능을 학교가 다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근데 교사들한테 모든 책임을 맡기는 건 현실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그걸 지자체와 교육청이 이제 앞으로 교육과 보육을 학교란 공간 안에서 그 일을 나눠 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 저는 이 학교 시설 복합화를 추진하면서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이제 지역사회까지 우리 마을이 아이들을 키우듯이 마을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는 학교 시설 복합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 꿈은 우리 아이들을 학교가 20시까지 진짜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경력 단절 문제, 이 보육에 대한 그 피로 그리고 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구 소멸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부가 앞으로 빨리 진짜 유보통합도 빨리 추진해야 되고요. 전일제도 빨리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이런 그 하드웨어 갖추는 일도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임과 사명감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한 이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좀 확장을 해서 이 학교 및 시설 복합화를 반드시 어떤 정부의 기본적인 사업 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지역교육청과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선의로만 의지로만 할 수 없으니까 중앙부처에서 그 기재부를 잡아서 다부처 사업을 해가지고 여기 우리 저희 포항 같은 경우 이게 동복합 지역이거든요. 저희 농촌, 어촌, 도심 지역이 다 있는데 도심 지역은 또 슬럼화 됐어요 대부분. 그 농촌 지역은 다 이제 거의 인구가 없는 거고 그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전에 농촌 지역, 어촌 지역의 학교들도 소규모 학교들을 또 선호하는 학부모들도 있는데 소규모 학교에 이런 좋은 시설들을 갖다 놓으면 정말 지역이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저는 이런 일을 추진하는 주체가 이제 지자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이제 또 우리 또 퇴직하신 교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만약에 우리 지역에 어촌 지역도 아주 경치가 좋은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런 학교 소규모 학교에 20시까지 이제 전일제 학교를 할 때 퇴직하신 교사들 모셔가지고 시설 복합화에 그분들 집을 또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관사 아닌 관사죠. 그러니까 퇴직하신 분이 관사는 별로 안 맞지만 그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우리 전체 어떻게 지역의 인구 소멸, 지역 소멸 문제를 한번 학교를 중심으로 이 지역 사회를 같이 한번 풀어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우리 사회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그런 일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도 일을 했으면 좋겠고 저도 국회 생활하면서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이 자리를 고수해 주신 우리 김병욱 의원님의 진정성에 감사를 드리고요. 감동을 느낍니다. 제가 학교 복합화 시설을 아젠다로 잡아서 한 20년 동안 이걸 국회에서 끌어왔으니까 저도 이제 할 만큼 했고 앞으로 20년은
이제 내리 오선을 하셔서 이제 김병호 의원님이 학교 복합시설의 아젠다를 끌어주시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까 이제 일본의 사례를 봤잖아요. 이제 일본의 복합시설하고 이제 근본적인 차이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복합시설은 농촌형에 있고 도시형에 있다고 보고요. 저는 도시형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형 복합시설의 핵심 시설은 항상 수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생존 수영뿐만 아니라 수영장은 아이들을 위해서 100세 시대에 인간의 생존과 건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운동이거든요. 아직 교육부에서도 아직까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수영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일본은 복합시설이 왜 틀리냐? 일본은 이미 모든 학교에 초중고등학교는 수영장이 다 있습니다. 옥상에 다 있어, 옥상에. 그러니까 그건 복합시설하고는 전혀 별개의 전체 건물의 하나에 속하는 그런 개념으로 모든 학교의 옥상에는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형의 복합시설, 핵심 시설인 수영장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의 복합시설 개념하고는 이제 저는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합시설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아이들이나 주민을 위해서 크게 수영장, 도서관, 돌봄시설 뭐 그런 정도.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아이들 위한 미래교육. 이게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 수영장하고 도서관은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요 시설이 한 100억짜리 정도면은 이제 요 시설 다 짓거든요. 100억짜리. 자, 학교에서 수영장, 도서관, 미래교육센터, 돌봄시설 100억짜리 교육 예산으로 지을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죠? 근데 학교는 땅이 있잖아요. 지자체도 이런 시설을 짓고 싶어 하는데 수영장, 도서관 짓고 싶어 하는데 지자체는 땅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이 있는 학교가 부지를 내고 이런 시설을 지자체하고 중앙정부가 예산을 모아서 학교에다 짓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은 지자체에서 하면 되고요. 그래서 복합시설이란 무엇이냐? 아까 좀 제가 느끼기에 좀 이렇게 산만하고 좀 정리가 깔끔하게 안 됐어요. 복합시설은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시설은 뭐 한 3가지, 4가지, 뭐 돌봄시설, 수영장, 도서관, 미래교육센터 외에 뭐 또다시 또 뭐 지역적으로 요구가 있는 것이 있겠죠. 이러한 시설을 학교에 넣어서 지자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정도로 좀 개념을 좀 깔끔하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해온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이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학교 복합화 사업이 완전히 이제 뿔을 내려서 제가 희망컨대 우리나라 인구 10만당 하나씩 복합시설을 그러면은 전체가 한 500개가 생기나요? 그렇게 하면은 그럼 인구 10만당 하나씩 수영장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미래교육센터도 있고 돌봄센터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문화체육 활동에 결정적으로 복합시설이 기여할 것이다. 그런 좀 디자인을 윤석열 정부가 한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정책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제 김병호 의원님하고 뭐 이건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함께 우리가 손잡고 이 일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일단 교육위 차원에서 뒷받침할 것이고 또 필요하면은 국회 차원의 그런 여러 관련 상임위원들 다 모아가지고 좀 학교 복합화 포럼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진지하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시간이 많이 늦었지만 종합 토론 및 우리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혹 요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 어렵게 마련됐는데 꼭 이 질문만은 좀 토론회를 통해서 한번 했으면 하겠다라는 한 분 정도만 받고 없으면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예, 시간이 조금 지체돼서 많이 양해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끝까지 거의 3시간 가량 우리 안민석 의원님, 김병호 의원님 그리고 이난영 국장님 비롯한 강연자 및 주제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국회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